이냐시오는 순례자다. 실제의 여정과 신비의 여정을 모두 인도해 주신 하느님과 나눈 친밀한 관계를 보아야 이해할 수 있는 순례자다. 이냐시오가 스스로 말하듯 최우선 관심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두는 동정과 연민이 넘치는 사람이다. 이냐시오를 성격이 거칠고 고압적인 사람으로 희화화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대단히 매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동료를 주님 안의 벗들이라고 부른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제자들의 이흔관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오늘은 홀로 걸어서 그 7번째 시간, 오늘이 아마 1부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은데요. 반응이 좋으면 나머지 부분도 계속 청년들과 함께 녹음해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로 함께 해주실 수사님, 예수의 수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예로니모 수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로니모 수사입니다. 네, 수사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주실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파리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주 중요한 게 제가 듣기로는 동료들 좀 모집했다고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수사님이 읽은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제가 근데 하기 전에 벌써 파리까지 왔네요. 아, 네네. 파리까지 오느라고 파리 고생해. 안 갔다 치고 다시 뒤로 돌아서 네, 아직 안 갔어요. 네, 이냐시오 선생님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갔다 왔다. 네네. 네. 아마 앞선 내용을 쭉 따라오셨다면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이냐시오가 개인적인 회신 체험 이후에 기도 생활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웃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맞아요. 또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거기에서 본인의 계획과는 조금 어그러진 맞아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었는데 그 수도원 장상 프란치스코 수도의 장상 신부님께서 이 수도원에 머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종교 분쟁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정을 겪으면서 이냐시오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명시적으로 자서전에도 표현이 되어 있고 파리에 들어와서 이냐시오가 파리에 도착한 것은 그 1528년 혹은 27년 아마 자서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잠깐만요. 그러면 나이로 따지면 1528년이라 치면 네, 38세? 38세. 네. 되게 위로가 된다. 그렇죠. 제가 지금 올해 이제 40주 넘었었는데, 저는 요즘은 공부를 안 하는데, 제가 마닐라에서 공부할 때가 한 38세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시작하고. 잠깐만요. 수사님은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아요? 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걸 보내셨네요. 네. 그 언저리. 네. 서품을 받았던 게 46세 때 1537년이에요. 그때 파리에서 공부를 시작한 것이 38세. 그리고 이제 공부를 쭉 했겠죠. 그리고 서품을 마지막에 이제 받은 것이 46세, 1537년. 보통 사제 서품하면 되게 한 28에서 33살 그 정도 무렵에 받지 않나요? 그렇죠. 그 당시 사실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파브르 성인이나 하비에르 성인 같은 경우에 잠시 뒤에 나올 텐데. 네, 잠시 뒤에 나올 텐데 공부할 때 이제 만났어요. 좀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그때 그들이 한 15살 정도 어렸다고 하니까 뭐 이냐시오가 38세였으면 15 빼면 뭐 20대 초반이었겠죠. 그러니 뭐 오늘날과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냐시오가 이제 이냐시오로 이름을 불리기 시작하는 무렵에 와 있는데 이니고가 회심 체험을 하고 순례의 여정을 떠나면서 공부를 하기까지 마음 먹었다는 게 우리가 직전까지 읽으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종교 재판에도 4번 정도 회부되었고 오늘도 그 비슷한 상황을 한번 마주하게 되는데 수사님이 이제 앞부분에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읽어야 될 부분 우리 잠깐 읽고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만남들. 이냐시오의 삶은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예기치 못한 만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이는 언제 행복한 포획을 하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동시에 실패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사방에다 그물을 던지는 이를테면 마지막 결과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 수많은 만남 가운데 두드러지는 만남이 둘 있었으니 그 이유는 만남의 특별한 결과 때문이다. 그이는 생트 바르브 대학에 입학하여 2 학생과 같이 방을 썼는데 그 학생들은 곧 학위를 받을 예정이었던 피에르 파브르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였다. 예수회라는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방에서 벌어진 대화였다. 이 모임의 시작에 대한 자서전의 기록은 간결한 말로 그친다. 이 시기에
그이는 피에르 파브르 석사와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석사와 대화를 계속했으며 훗날 이 두 사람 모두 영신 수련을 통해 하느님을 섬기도록 하였다. 특별히 수사님은 이 자서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분석을 많이 해주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책에는 잘 안 나오지만 이 당시 공부하는 문화, 그리고 이냐시오와 동료들이 공부했던 곳,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부분에는 피에르 파브르, 그다음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라는 분이 나왔는데 그들이 공부했던 문화나 그 대학을 좀 알려주실래요? 예, 그 이냐시오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던 곳은 몽테기 대학이라는 곳이에요. 그 파리 대학을 구성하는 50개 단과 대학 중에 하나인데 약간 길을 세지만 이냐시오라는 라틴식 이름부터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때부터 이냐시오가 사실은 라틴 이름을 사용했거든요. 원래 그 전에 이니고에서 저희가 알고 있고, 근데 이때부터 이제 이냐시오라는 라틴 이름을 사용했는데 뭐 일설에 따르면 안티오키아 이냐시오 성인 맞아요. 을 동경에서 그 이름을 사용했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1534년에 이제 석사학위를 나중에 이제 받게 되는데 그때 그 이름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석사학위에는 이냐시오로 나왔나 봐요. 그렇죠. 이름이. 네. 그 이후에 계속 이냐시오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고. 수사님 대단하다. 이걸 언제 이걸 파악했어요? 그러게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 석사학위의 이름은 이니고가 아니고 이냐시오라는 이름, 그러니까 본명이 아닌 자신이 원한 그 안티오키아 성인을 본받은 이름을 썼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이냐시오가 상트 바르브 대학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철학 공부를 이제 마치는데, 프랑스어로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실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는 상트 바르브라는 대학이죠. 이곳은 지금도 가면 그 파리 대학 모여 있는 곳에 이 현판이 붙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같은 곳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상트 바르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철학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공부할 때 교수 한 명이랑 학생 2명이랑 함께 방을 썼어요, 이냐시오가. 아, 그러니까 기숙사를. 네. 근데 그때 만난 이들이 피에르 파브르, 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아, 같은 방을 쓴 동료였구나. 그렇죠. 룸메이트. 네네. 오. 그래서 이냐시오가 사실은 그렇게 공부를 이렇게 잘하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상해보세요. 지금 애들은 20대고 본인은 30대 후반인데 어떻게 쫓아가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 동료들로부터 철학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형이니까 네. 동생들이, 명석한 동생들이 형, 그렇죠. 좀 쫓아와 하면서 알려줬겠구나. 네. 왜 공감을 많이 하시는 느낌이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만큼. 대신 이냐시오는 본인의 체험들을 토대로 해서 아직까지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출판도 되지 않았고 명신수련이라는 형태를 명확하게 갖추지는 않고 있지만 본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 어떤 영적 동반의 형태를 이제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그 외에도 오늘 등장하겠지만 총 7명의 동료들이 이제 구성되게 되죠. 아, 지금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영신수련이라는 표현을 잠깐 쓰셨잖아요.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가 쓴 기도법으로 유명한 책이 Spiritual Exercises, 우리나라 말로는 영신수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따라서 피정을 하는 게 30일 피정 또는 30일 대피정, 사제서품 전에 신부님들, 수사님들, 부자님들이 한 달 동안 침묵 피정하는 것을 이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그 피정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자들도 하는 그 피정인데, 그 책의 저자가 바로 이냐시오였고, 그 이냐시오는 자신이 걸어온 여정을 이 책에 소소하게 기록했는데 이게 이웃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 파리 대학부터는 룸메이트들에게 너도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래? 나는 이러이렇게 기도를 했어 라고 일종의 피정 지도를 시작했나 봐요. 그 이 시기에 파리 대학 시절에 이냐시오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사도직이라고 제가 명명을 한다면 어떤 활동, 봉사활동, 그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전에 비해서 영신수련을 주는 것, 동료들에게 영신수련을 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사목을 하지 않았던 걸로 이렇게 보여요. 자서전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이 있겠지만 불어에 그렇게 능통하지 않았던 것 같고. 프랑스니까 그렇죠. 맥락에 일단. 그다음에 무엇보다는 이제 그것보다는 아마도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좀 싶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학에서 지금 이냐시오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스페인 고향 같은 데서는 뭐 자선도 하고 그 구호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영신수련도 주고. 근데 프랑스에서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스페인 말이랑 프랑스 언어랑 많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활동에 제약이 있었을 거다. 또한 자신은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사도직 활동보다는 일단은 공부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느님의 더 큰 영광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미 식별을 했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두 사람, 아까 룸메이트였던 사람에게 피정 지도를 하는 그 과정, 잠깐 읽고 가도록 할게요.
어느 날 수줍음 많고 자신감 부족하고 세심증에 시달렸던 파브르는 이냐시오에게 자신의 존재 내면 깊은 곳을 열어보였다. 이냐시오는 비록 논리학에 관해서라면 초심자에 불과했지만 파브르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에 돈 들지 않는 평화의 선물을 얻을 수 있도록 파브르를 도와주었다. 그이는 파브르에게 하느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해 일러주었으며 자신의 양심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때부터 파브르는 본격적으로 이냐시오에게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했다. 파브르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친구이자 상담자인 이냐시오의 이상에 완전히 공감하여 곧 우리 두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삶을 수용할 수 있는 원의와 뜻과 확고한 목적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썼다. 이냐시오는 파브르의 영적 담금질에 4년을 보냈다. 파브르는 마침내 친구와 같은 삶의 형태를 추구하기로 결심하고 갓 시작된 예수의 용감하고 지칠 줄 모르는 일꾼으로서 한쪽 기둥이 되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이냐시오를 만난 것은 피에르 파브르와 동갑인 23살 때였다. 그이는 1525년 10월 1일부터 생트바르브 대학에 다녔으며 4년 동안 파브르와 한방을 쓰고 있었다. 하비에르는 상냥하고 쾌활했으며 외향적인 데다 활력이 넘쳤고 건강한 운동 체질이었다. 천성적으로 꿈이 많은 하비에르는 자기 가족이 겪은 험난한 시기를 자기의 개인적 성공으로 보상받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그이는 몰락한 가정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이가 12살이었을 때 가족 성의 탑들이 스페인 왕의 명령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1521년 팜플로나에서는 이냐시오와 하비에르 가문이 적대적 사이였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미 과거 일이었다. 이냐시오는 하비에르를 재정적으로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이에게 학생들을 구해주려고 발벗고 나섰다. 이냐시오는 학생들을 직접 하비에르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냐시오는 하비에르를 이해했다. 즉, 더 큰 인물이 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야망의 매력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 명예와 위신과 영광을 바란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이는 마치 꾸준히 떨어지는 물방울이 결국 아주 단단한 돌을 닳아 없어지게 하듯이 조금씩 그 바위 같은 영혼의 저항을 약화하였다. 하비에르는 이냐시오의 삶에 조금도 매력을 느끼지 않았으며 사실은 이냐시오를 따르는 사람들을 비웃고 농담거리로 삼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냐시오는 서서히 하비에르의 야망을 잠재워갔다. 마침내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 야망이 모두 사라지면서 하비에르는 이냐시오와 가깝게 지나게 되었으며 이냐시오의 계획을 자기 것으로 삼게 되었다. 하비에르는 아직은 영신 수련을 하지 않았지만 1533년 상반기에는 이미 이냐시오가 가는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네, 수사님 지금 읽다 보니까 피에르 파브르랑 하비에르에게 이제 이냐시오의 나름의 사도직으로 영신 수련 피정을 지도한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렸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인상적이네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파브르는 처음 이냐시오를 만났을 때부터 미래에 대해서 조금 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냐시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에 공감해서 그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삶의 형태를 함께 추구하기로 이렇게 조금 더 일찍 그런 선택을 했던 반면에 하비에르는 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외향적이고 쾌활하고 활력도 넘치고 뭐 건강한 이런 사람이었지만 본인의 역사가 있잖아요. 개인의 어떤 역사. 자기 가족들이 겪었던 험난한 시기들 1533년 꽤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냐시오가 파리에 도착한 다음 이냐시오를 알게 된 이후에 영신 수련을 아직 받진 않았어도 이냐시오가 가는 길을 좀 함께 하도록 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3장 이후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수사님 33장에는 동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간략하게 33장을 좀 요약해주고 오늘 넘어가면 어떨까 싶네요. 초기 동료들은 이냐시오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다. 7명. 이냐시오가 있고 그다음에 앞서 언급됐던 파브르, 또 하비에르, 그 외에 라이네즈, 살메론, 보바디아, 로드리게스. 잠깐만요. 그럼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럼 지금 이냐시오가 동료들을 모았다는 건 의도적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아니면 동아리를 만들려고 좀 이렇게 모았는지
지금 동료들이 갑자기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룸메이트가 있었던 거는 이해해요. 룸메이트는 친해지니까 같이 밥 먹으러도 가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마음에 있는 얘기도 나눌 수 있었는데 지금 특별한 이름을 가진 여러 명의 동료들이 더 왔다는 거는 어떤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냐쇼의 의도라기보다는 라이네즈와 살메론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알칼라 출신인데 그곳에서 이냐쇼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듣고 이냐쇼가 누구지? 이래서 동양 출신의 어떤 나이 많은 학생이 있는데 뭔가 그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구나라는 의심을 뭐랄까 궁금증, 호기심 이런 게 생겼나 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냐쇼를 몹시 만나고 싶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파리 생활을 할 때 이제 라이네즈 같은 경우에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만나서 금방 친해졌고 뭐 매주 주일마다 만나는 모임에서 함께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라이네즈는 예수의 2대 총장인가요? 이냐쇼 다음에 2대 총장으로 나중에 선출되셨죠. 그렇다면 이 동료들이 미래에는 이냐쇼와 더불어 어떤 수도회를 창립하는데 그 초석이 되는 동료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 얘기가 잠시 뒤에 나온다고 해요. 네. 그 외에도 보바디아라든지 로드리게스에 관한 기록을 봐도 이냐쇼가 먼저 접근했다기보다는 이냐쇼가 학생들을 많이 도와준다더라. 그래서 보바디아 같은 경우도 그 소식을 듣고 이냐쇼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냐쇼가 보바디아에게 뭐 일자리를 좀 얻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부에 대해서도 좀 도움을 준다든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바디아는 도미니코의 수사들, 그다음에 프란시스코의 수사들에게 가가지고 신학 공부하기로 했고 또 이냐쇼의 모임에도 이제 함께 했죠. 그 밖에 이제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스스로 먼저 이냐쇼를 만났던 어떤 기록들, 말들을 이렇게 남기고 있고 그 나이 많은 학생이었잖아요, 이냐쇼가. 네. 그래서 그 사람에 관해서 퍼져 있던 덕성, 그것에 대해서 꽤 매력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냐쇼와 자기 안에 있는 마음들 가지고 있던 원의가 있었겠죠. 그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걸 보면 이냐쇼가 어떤 구체적인 뭐 우리 사업하듯이 그런 건 아니고 이미 활동하고 있던 소문들을 좀 듣고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고 이냐쇼를 만나보니 이냐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의 또는 뭐 열정에 함께 하게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느껴지는 가장 큰 것 하나는 이냐시오는 선택하거나 식별할 때 자신이 어떤 걸 먼저 의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 이냐시오의 표현으로는 주시는 것들이라면 거기에 있는 좋은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그 자기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찾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게 뭔지는 조금씩 더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냐시오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인내심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열정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지혜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수사님.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서원과 충의 1534년 몽마르테에서 한 서원. 이냐시오와 6 동료는 자신들이 결심한 내용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1534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에 파리 외곽 몽마르트에 있는 생드니 성당에 모였다. 그 자리에는 보바디아, 파브르, 이냐시오, 라이네즈, 로드리게스, 살메론, 하비에르가 있었다. 유일하게 사제 서품을 받은 파브르가 미사를 집전했는데 영성체를 하기에 앞서 각 사람이 차례로 서원한 다음 마지막으로 파브르가 서원을 했다. 네, 수사님 34장과 35장은 좀 같이 가면 될 것 같은데요. 34장에서는 동료들에게 계속 영신 수련을 주고 사목 활동을 조금씩 했다는 내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35장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지금 우리가 읽고 왔는데 그 몽마르트란 우리가 아는 그 몽마르트죠. 그렇죠. 그 개선문이 보이는 그 언덕이 있는 프랑스의 아주 핵심적인 그 중앙 센터가 되는 그 동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예, 그 1534년에 그 첫 서원을 동료들과 함께 이냐시오가 하게 되는데 그러면 44살인데 그때 이제 동료들과 함께 모였던 첫 서원을 했던 장소가 몽마르테가 있는데요. 오늘날 그 몽마르트 아시겠지만 세느강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작은 언덕이야. 뭐 모르는 분도 많아요. 네. 잘 설명해 주세요. 예, 저도 잘 모릅니다. 한 번 가봤거든요. 그러면 첫 서원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이냐시오의 맥락을 좀 이해하는데 지금 청취자들은 듣는 구독자분들은 갑자기 왜 서원을 했지? 이런 의문을 좀 가지실 수 있으니까 어떠한 맥락에서 이들이 얘기를 했는지 서원, 그러니까 하느님께 약속하다.
라는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의 공적인 어떤 서원은 아니에요. 아직은 뭐 소품도 받지 않았고 어떤 회가 구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께 모였던 동료들이 자신들의 어떤 원의를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약속하는 자리였을 텐데 우리 가난하게 살자. 가난하게 살자. 또 정결하게 살자. 또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자. 타인을 위해 봉사하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때 이후에도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좀 봉사를 좀 해보자. 아, 이냐시오가 한번 실패했던, 그러니까 가서 다시 돌아왔어야만 했던 곳에 다시 가자. 이제 혹시라도 지금 당시의 어떤 상황들, 국제적인 정세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이냐시오가 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면 또 어떻게 하자. 이제 이런 것까지 염두를 해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수도서원이라고 하면 가난, 정결, 순명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순명이 없죠. 네, 청빈, 가난하게 살자, 그다음에 정결하게 살자. 근데 누구누구에게 순명하겠다는 표현은 없어요, 분명히.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자라는 정도지. 아직은 이 뭐 회가 구성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동아리 같은 모임,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순명의 대상이 없죠. 다만 이제 교황님, 그러다 보니 교황님께 대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의 뜻을 이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봉사할 수 없다면 교황님께 우리가 순명하자. 아, 그래서 이 순간을 예수의 창립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그건 아니고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지만 교황에 대한 순명서원을 여기서부터 하기 시작하는구나. 왜냐하면 공식적인 우두머리가 없기 때문에 수도의 장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모임의 리더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에서의 이렇게 대리로 이렇게 봉사하고 계시는 종중의 종 교황님에게 순명을 하자. 그래서 오해도 좀 사기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수회가 교황에게 왜 특별한 순명서원을 하냐. 아, 이런 맥락에서 됐다는 걸 알면 좀 오해가 풀릴 것도 같네요. 네. 실제로 그 이후에 라이네즈의 회고에 따르면은 이 당시에 파리에서 라이네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파리에 있을 때 우리의 지향이 아직 어떤 수도단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가난하게 살고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돕는 일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단체를 만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수사님 기계공학 박사로 알고 있는데 무슨 역사학자세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라이네즈가 나중에 그런 걸 회고를 했다. 이런 거는 진짜 다른 예수위원들도 물어봐도 모르는 내용인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좋습니다. 몽마르트 서원이 그럼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초기 동료들이 어떤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까지는 인정. 그런데 그것이 수도회 같은 건 아니다. 예수회라는 이름의 수도회는 아니고 하지만 동아리 모임이었지만 아주 진지한 형태의 모임이었어요. 그 같이 함께 우리 뭘 하자. 그리고 평생 동안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는 걸 목표로 두자. 이런 아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향들이 있었다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35장, 4장을 읽으면서 수사님 어떤 느낌 드셨어요? 그 느낌보다 제가 먼저 하나 좀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제가 10년 전 일이라 지금은 또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고 프랑스 관구 사정이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관구라면 예수의 관구, 그렇죠. 예수의 조직. 그렇죠. 예수의 관구가 여러 개가 있고 회원도 많았는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는 뭐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회원수가 많이 줄고 광고도 통합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첫 서원을 했던 이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생드니 성당 남아있는 10년 전에 남아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다만 이제 과거에는 예수 회원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회원수가 부족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반에 오픈하는 개방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요 장면은 인서트로 넣어드릴게요. 네네. 사진이 있고 네. 수사님이 직접 생드니 성당이라는 것은 성 데니스를 기념하는 그 성 데니스의 묘가 있는 성당이고 몽마르트 서원이라고 7명의 이냐시오와 형제들이 했던 서원은 바로 그 성 데니스의 무덤이 있는 작은 경당 성당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흔히 프랑스 몽마르트 가가지고 생드니 딱 치면 대성당이 나와요. 몽마르트 위에 있는. 아, 두 개가 있구나. 그래서 흔히 잘못 알고 그 위로 가는데 거기가 아니고 언덕 밑에 올라가는 초입구 쪽에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되게 작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성당이구나. 성당이고 지금은 그건 되게 상징적이다. 이 첫 동료들이 서원 그러니까 약속한 게 아주 웅장한 곳이 아니고 누구도 잘 찾지 않는 작은 묘소가 있는 경당 같은 곳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자리에 그 지상에는 학교가 있어요. 중학교인가 고등학교가 아마 이렇게 있고 지하에 조그맣게 이렇게 묘소가 남아 있죠. 그래서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고맙습니다.
34장, 35장 하면서 예수 회원으로서 우리 이냐쇼 성인이 이렇게 동료들을 이렇게 모았구나 하는 부분에서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제가 먼저 얘기하면 저는 사실 예수에 입회할 때 형제들이 너무 좋아서 입회했거든요. 그 같이 수련회에 갔는데 이 입회 심사를 하기 전에 그냥 한 수녀님이 저한테 예수회를 한번 가보라고 해서 그냥 전 똘레똘레 갔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수사님을 한번 만나보라 그러고요. 또 수사님한테 똘레똘레 갔죠. 또 수사님이 갑자기 만나더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뭘 얘기했는데 좋지? 그러더니 자기네 캠프가 있으니까 한 3박 4일 와서 좀 쉬었다 가라고. 근데 그 캠프가 하필이면 성소자 캠프였네? 난 잘 몰랐는데 갔는데 한 15, 16명 형제들이 밤마다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 자신이 왜 성소 이 길을 걷고 있는지를 얘기해 줬는데 진짜 눈물이 마를 새가 없더라고요. 나랑 비슷한 맥락에서 이 길을 걷고 있구나. 그 형제들과 같이 살면 좋겠다. 재밌겠다. 전 그거 하나였어요. 그리고 잘 모르는 예수에 입회했고 지금까지도 형제들이 좋아서 살고 있다고 전 고백하고 싶어요. 하느님도 좋고 그랬는데 초기 동료들의 모습을 봐도 하느님을 고백하기 전에 형제들이 서로를 챙기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손도손 뭐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내 성소의 출발이 다르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시군요. 지금 이렇게 건조하게 얘기하시겠어요? 제 경우에는 조금 달라가지고 막 심히 공감이 되진 않는데 수사님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 경우에는 형제들이 제 성소의 출발점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회 하면 어떤 세상 안에서의 어떤 봉사 활동들이라고 맞아요. 얘기하는데 제 관심은 1차적으로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날 이런저런 계기로 인해서 어느 날부터 시작된 어떤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본당 신부님과 하다가 예수회까지 찾아오게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왔더니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있네. 그것도 맞는 표현이다. 네.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스토리를 보면 만약에 제가 입회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들을 만났을까? 그럴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 우리가 뭐 뻔히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영역들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동료들을 저도 마찬가지로 제 동료들 동기들 만나고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것은 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애증의 관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좀 서운한 것도 좀 있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제 그 맥락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냐시오는 동료들을 모았을까? 사실은 동료들을 모은 건 이때가 처음은 아니에요. 뭔가 함께 하고자 했던 맞아요. 지난번에도 잠깐 나왔어요. 알칼라 있을 때나 살라망카 있을 때도 한 2명, 3명의 동료들이 오긴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냐시오는 왜 동료들을 모았을까? 특히나 이 시기에 함께 모여서 목마르트에서 서원까지 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역사적 기록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추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좀 공감되는 부분은 뭐냐면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함께 참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 이 사명이라는 것이 결코 개인의 사명이 아니라 공동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고 이 사명에 공동체적 차원이 있고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종국에 다다라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를테면 뭐 불교라고 하면 깨달음 하지만 그리스도교 하면 구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 전 인격 우리 인격의 구원 나 자신의 구원. 근데 나 자신이라고 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교 교리에 육신의 부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이라는 내 몸뚱이의 부활을 그걸 훨씬 더 넘어서는 포함하지만 단지 그렇게 갇혀있는 표현은 아니고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이웃들 또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구원의 공동체성을 의미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죠. 그러다 보니 아마도 그것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냐쇼가 특히나 신학 공부를 할 때 동료들을 모으고 함께 어떤 사명을 나누고자 했던 것들이 교회적 차원, 교회적 사명의 어떤 공동체적 차원을 조금 더 분명하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 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공부하고 있는 현재 여정에서 좀 추정을 해봅니다. 네. 수사님 오늘이 이니고의 여정 홀로 걸어서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사실 70장까지 있는데 35장에서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절반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독자들에게 좀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마치기 전에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 책을 청년들에게 추천한다면 수사님은 왜 추천하시겠습니까? 입회하면 책 2권을 줬어요.
빨간 책 하나, 파란 책 하나. 빨간 책,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같은. 네. 파란색 책은 그때 이제 개정 전이라서 그 예술 역사 책이 이제 파란색 책이었고 빨간색 책은 이냐시오 자서전. 빨간색 카바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권을 받고 제가 보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재미없는 책이 있다니. 우리 콘텐츠 살려야 돼. 이거 아니 그래도 재밌다고 얘기해도 그래도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지. 근데 그때 저는 제 삶과 무관한 어떤 이냐시오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의 삶을 어떤 뉴스 기사를 읽듯이 아티클 읽듯이 이렇게 읽었을 때 그다지 그렇게 감흥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살면서 또 단지 예수회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 삶을 이냐시오가 실제 자기 회심부터 시작해서 동료들과 함께하는 이 전체 여정을 쭉 걸었던 자기의 구두 기록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씩 읽고 또 내 삶과 함께 성찰해보고 그것을 뭐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지난 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뭐 한 1년쯤 살고 나서 다시 한번 어느 시점에 돌아가서 한번 다시 보고 이냐시오는 이렇게 식별했구나. 이냐시오는 이렇게 계속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인이지만 계속 되어가는 존재였구나. 또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파리 시절에도 보면 여전히 좀 자기 안에 갇혀 있었던 모습들도 좀 보여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걷고 있는 이 삶을 먼저 걸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하나의 성찰의 어떤 근거가 된 거죠. 어떤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남겨놓은 기록들을 가지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식별이라는 게 무엇인지 관심이 있고 또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있고 동료들과 함께 한다는 거, 공동체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원의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한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3가지 키워드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거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은데요. 식별에 관심이 있다면,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다면, 그리고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배우고 싶다면 이 책이 도움이 분명히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읽는 책은 자서전은 아니고 그 자서전을 좀 잘 풀어 쓴 홀로 걸어서인데 번역이 좋아요. 번역이 좋은데 가끔은 잘 안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이 매력적이라 생각해요. 주제들이 거기에 담겨있는 이냐시오가 겪었던 이야기들이 우리의 여정과 닮아 있어요. 왜냐면 이냐시오가 젊은이 때 겪었던 얘기들이에요. 중년이 될 때까지. 감사합니다. 수사님 오늘 홀로 걸어서 이 마지막 대미의 장식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쁜 가운데 또 사실은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런 초대할 때 좀 부담스럽기도 했을 텐데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좋은 이 마무리 수사님과 함께 하면서 다음 컨텐츠로 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니고의 여정을 계속 걸어갑시다. 안녕. 감사합니다.